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7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에서는요,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양자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4명의 과학자들을 소개하면서 양자화학의 개념이 어떻게 출현했고, 이 개념이 어떻게 실험에 적용되었는지 배워보았죠. 오늘 배울 내용은 양자화학의 진보를 가져온 여러 개념 중에 하나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파동함수와 에너지인데요. 오늘 수업 영상의 목표는 바로 이 두 가지 개념, 파동함수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기억하시고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역학에서 입자, 특히 전자는 알맹이이자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이때 전자의 파동적 성질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파동함수, 영어로는 웨이브 펑션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이 두 개념에 대한 답을 수학적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파동함수와 에너지는 전자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수학적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식을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되게 괴상하게 생긴 식으로부터 얻어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또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을 왜 풀어야 하는지 이번 수업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학하고 물리를 조금 할 텐데요. 영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일반학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려면요. 실제로 풀려면 물리화학, 양자화학, 양자역학 수업에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화학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까지 동원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지금 수업은 일반학 수업이기 때문에 결과물만 보여드릴 건데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풀어지는지 약 10분간, 10분 이내로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어서 다시 일반학 범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양자화학의 개념을 발전시킨 과학자 중에서 네 번째 과학자 드브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수업 영상을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드브로이가 입자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람다는 mv분의 h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즉 입자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관계식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 람다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바로 질량의 의미를 갖는 m이 있죠. 다시 말하면 입자로서의 성질과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하나의 수학적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당시 슈레딩거는요, 드브로이의 아이디어에서 기반해서 물질의 파동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뿅 하고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이러한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 식이 만들어지고 슈레딩거는 이 방정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입자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기술해냅니다. 이 방정식이 갖는 의미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슈레딩거는 이 방정식을 풀고 이를 통해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보어가 제안했던 수소 원자 모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양자역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이후 양자역학의 중심 법칙으로 확립되고 현재 전자기기, 반도체, 화학결합, 핵물리학, 양자 컴퓨팅 같은 그러한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일반학 수업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에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면 수업에 대한 집중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집중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정식을 들여다보면요, 방정식 안에 되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기호가 있죠. H의 위에 이제 삿간 모양의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기호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해밀토니안 연산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수학적 연산자입니다. 이 연산자에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전자와 핵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풀어줄 수 있는 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수학을 해오면서 많은 연산자를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E는 뭐죠?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이러한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으면 둘을 더하라는 약속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기호가 바로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이 기호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4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죠. 또는 여러분들한테 x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하나 붙이면 뭐죠? x제곱을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2x죠. 이때 여기 위에 있는 작은 따옴표가 바로 연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은 미분을 이렇게도 표시하죠. dx분의 d라고 해서 x제곱이라는 값을 dx분의 d 앞에다가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을 x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해라는 뜻이죠. 따라서 2x가 되죠. 이때 dx분의 d도 역시 연산자입니다. 미분을 하라는 약속된 기호인 거죠.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dx제곱분의 dx 3승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x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미분을 두 번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번 미분하면 3x제곱이 되는데 이걸 또 한 번 미분하기 때문에 6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번 미분하라는 약속된 기호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슈레딩거 방정식에 있는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2n분의 h 바 제곱 델 스퀘어 플러스 v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기호 있죠? 여러분들 삼각형,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델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는 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델 스퀘어 플러스 v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델 제곱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dx제곱분의 d, dy제곱분의 d, dz제곱분의 d라고 하는 이 두 번 미분한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여기 해밀토니안의 끝에 있는 V는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키네틱 에너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K 또는 EK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KE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V 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러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포함하는 수학적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기호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요. 푸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음은 푸사이라고 하는데 PSI라고 하는 그러한 기호인데요. 이게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는 영어로 웨이브 펑션이고요. 이 파동함수는 전자가 위치하는 공간, 즉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러한 전자가 위치하는 공간을 궤도함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이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하며 전자가 특정 공간에 있을 확률에 대한 정보도 주는 함수입니다. 수학적 식이에요. 이 파동함수를 얻어내서 절대값을 취해서 제곱을 취해주면 여러분들은 확률 밀도함수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원자 내 전자가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 어떠한 특정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어떠한 전자가 어느 거리에 있을 확률, 80% 정도의 확률로 이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푸사이 값, 파동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또 식을 들여다보면 지금 해밀토니안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푸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E가 있습니다. E는 뭐냐면요. 전자의 에너지를 설명합니다. 자, 전자의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파동함수, 에너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그 수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수소는 뭐예요?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전자 한 개가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어낸 에너지 식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푸사이, 다시 말하면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파동함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E라고 되어 있는 이 에너지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수학적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파동함수는 전자가 위치하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함수식인데요.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 이 부분을 한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x, y, z 값을 주면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x, y, z 좌표계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x값, y값, z값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3차원 공간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위치가 전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차원 공간을 좌표계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 y, z 좌표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뒤에 가서 바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 한국말로는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값을 r, 세타, 파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페리컬 코디네이트인데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면 좌표계라고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미리 왜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요. 푸사이, 파동함수는요. 3차원 공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하는 함수식인데 그 식을 x, y, z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를 r세타 파이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r세타 파이는 그 거리에 대한 함수인 radial wave function r과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함수인 angular wave function으로 변분법, 분리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풀어내냐고요? 이렇게 풀어야 쉽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웨이브 펑션을 레디얼 웨이브 펑션하고 앵귤러 웨이브 펑션을 풀어내면 이 각각의 웨이브 펑션은 각각의 이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데요. 레디얼 웨이브 펑션은 전자가 중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분포하는지를 설명하는 함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웨이브 펑션은 전자의 궤도 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함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결국엔 전자가 위치하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뒤에 가서 바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리학 강의라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슈레딩거 방정식 풀이 맛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학 수준에서 왼쪽 밑에 있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학적 식들을 절대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수업을 왜 다루냐면요. 일반학 수준에서라도 왜 슈레딩거 방정식이 중요하고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않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결과물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왜 이딴 게 필요한지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파동함수와 에너지식을 수학적으로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맛보기 정도의 그 수준에서만 보여드릴 텐데요. 수업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수학적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로부터 우리는 원자 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들이 어디에 어떤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자, 수소를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소 원자에는 이제 핵의 양성자 한 개 있고 전자 한 개가 핵주위를 맴돌고 있죠. 이게 오른쪽 3차원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x, y, z 좌표계에서 원점이 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어떠한 특정 거리에 전자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전자의 위치를 x, y, z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좌표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좌표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핵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r로 잡았습니다. r로 잡고 그 다음에 이때 이 방향의 선을 긋고 이 선이 z축과 이제 그 각도를 만드는 z축과의 그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선을 x, y면에 내려서 이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각도, 지금 보이시죠? 이 각도를 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r 세타 파이 값만 알면 역시 3차원 공간에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차원 공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차원 공간에 좌표를 지정하는 방법 첫 번째 x, y, z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r 세타 파이로 정의해서 좌표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x, y, z와 r 세타 파이는 간단한 삼각함수식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x는 뭘까요? 여기 보이시죠? x는 r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로 정리가 될 수 있고, y는 r sin 세타 sin 파이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z는 r 코사인 세타로 정의가 돼요. 자, 간단하게 하나만 들여다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삼각함수에서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이 길이가 r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좌표에서 z축에 수직선을 내렸어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예, 90도예요. 그러면 얘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 이 좌표가 z죠. 우리가 원하는 xyz에서 z좌표인데 이 값은 뭐예요? 여기 빗변이 r이니까 여기 세타가 있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가 이 z값이 바로 r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xyz를 r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은 h 프사이는 e 프사이라고 앞에서 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프사이는 결국에는 r 세타 파이에 대한 3차원 공간에 대한 함수식입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는 r, y, 세타, 파이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해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분리해서 풀면 이 수학적 식이 조금 더 쉽게 풀리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구체적인 풀 과정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풀어야 쉽게 풀리니까.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식이 나와요. 예.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물리화학이나 또는 뭐 양자화학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오랫동안 가르치긴 하는데요. 일단은 깊게 이야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맛보기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업 멈추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파동함수가 원래는 x, y, z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 공간에 전자가 위치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했는데, 그 파동함수식을 수학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사이를 변분법이라고 해요. 변수를 분리하는데 r과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로 분리해 놓고, 이 각각은 레디얼 웨이브 펑션. 자, 프사이 전체는 그냥 웨이브 펑션이었는데 이 웨이브 펑션을 두 개의 파동함수로 분리한 거예요. 레디얼 웨이브 펑션하고 앵귤러 웨이브 펑션으로 나눴습니다. 레디얼 웨이브 펑션은 핵으로부터 거리에 해당하는 파동함수식이고요. 그다음에 앵귤러 웨이브 펑션은 각도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r에 대한 함수 또는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r은 뭐였죠? 아까 구면좌표계라고 되어 있는 데서 핵으로부터 거리를 의미하고요. 세타와 파이는 각도를 의미하는 함수였죠. 변수였죠. 따라서 앵귤러 웨이브 펑션은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이 둘을요, 분리해서 풀어요. 예. 여기 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도 보이고요.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에 적용해가지고 2차 미분 방정식을 쭉쭉쭉 풉니다. 예, 이 과정을 쭉 생략을 하면, 자, 바로 넘어갈게요. 생략하고 넘어가서 풀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일단은 두 웨이브 펑션을 분리했다고 했죠. 자, 레디얼 웨이브 펑션을 하나 분리했고, 그 다음에 앵귤러 웨이브 펑션을 분리해서 풀어냅니다. 그러면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노란색 박스와 오렌지색 박스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레디얼 웨이브 펑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y라고 되어 있는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앵귤러 웨이브 펑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따라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역시나 얻어진 식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일반학 수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일반학 수준입니다. 레디얼 웨이브 펑션하고 앵귤러 웨이브 펑션을 수학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면요, 수학적 풀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여러한 수학적 풀이법들이 도입이 되고 변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 단어,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퀀텀 넘버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레디얼 웨이브 펑션을 보세요. 왼쪽입니다. R로 되어 있는 식이에요. 이 식만 보면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N과 L이 들어있고, 이 식 안에를 들여다보세요. 식을 보면 N이 있고 L도 있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여기 L이 있고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고, 여기 보면 L이 들어있네요. 보이시죠? 무슨 뜻이냐? 레디얼 웨이브 펑션은 N과 L이 도입돼서 만들어진 수학적 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N과 L이 무엇이냐? N은요, 주양자수입니다. 자, 첫 번째 양자수가 여기서 나와요.
두 번째 L은요, 각 운동량 양자수입니다. 두 번째 양자수가 나오죠. 총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양자수는 4개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레디얼 웨이브 펑션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2개의 양자수가 도입이 됩니다. 왜 이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도입이 돼서 수학적 방정식을 풀어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앵귤러 웨이브 펑션을 볼게요. 자, y 보면 L이 있고 ML이 있죠. 역시 L과 ML에 대한 수학적 식이라는 뜻이죠. 보시면 오른쪽에 보세요. 복잡해 보이는 식이지만 L과 ML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L은 바로 가분동량 양자수랑 똑같은 거고요. ML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자기 양자수입니다. 영어로는 magnetic quantum number예요. 자, 일반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다음에 사실은요, 바로 양자수가 나와요. 4개의 양자수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 제가 지금 맛보기라고 보여드리는 이 과정이 다 생략된 거예요. 왜 양자수가 나왔고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깊게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건지, 이러한 양자수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일단은 복잡해 보이더라도 수학적 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본론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렇다면 양자수가 왜 중요하냐? 지금 슬라이드에 정리된 내용도 사실은 일반학 수준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래요. 물론 밑에 있는 복잡한 식은, 여기 보시는 박스로 쳐져 있는 복잡한 식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저 식들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좀 더 깊게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일반학에서는 저 밑에 있는 식은 참고만 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제 양자수 있죠. 양자수에 대한 규정, 개념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퀀텀 넘버예요. 이 양자수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슈레딩거 방정식, H 프사이는 E 프사이를 풀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프사이를 풀다 보니까 파동함수를 풀다 보니까 이 안에 N, L, M, L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양자수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양자수는 일단은요, 원자 내의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고, 양자수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궤도함수를 기술하기 위해서 3개의 양자수만 유도됩니다. N, L, ML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자수, 4번째 양자수가 바로 MS라고 하는 스핀 양자수입니다. 스핀 퀀텀 넘버인데, 자, 이것은 원자 안에 있는 특정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양자수로서 회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방향이 존재해요. 뒤에서 바로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슈레딩거 방정식의 궤도함수에 대한 해 안에서는 스핀 양자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N, L, ML만 사용이 돼요. 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은 프사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프사이의 해를 들여다보면 3개의 양자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자수를 알면 파동함수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자수가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서 파동함수 맛풀이 맛보기를 간략히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 양자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들에게 번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양자수 중에서 주양자수라고 하는 N 있죠? 그 N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어낸 에너지식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해 있죠? 해. 솔루션을 보시면 파동함수에 대한 해만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여기 노란색 박스, 오렌지 박스가 있었죠? 이 2가지에 대한 해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 있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프사이와 결국엔 E를 풀어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하이드로젠 아톰의 경우에 해당하는 에너지식이 나오는데, 이 에너지식 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요. N이 있습니다. N이 뭐예요? 주양자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에너지식 안에 주양자수 값을 알기 때문에, 주양자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양자수 값을 알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주양자수, 영어로는 Principal Quantum Number입니다. 주된 양자수란 뜻이죠. 영어로 기호로는 n이고요. 가능한 값들은 1부터 자연수입니다.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자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알려주는 그러한 양자수입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어낸 에너지 식 안에도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전자가 배치되는 공간, 즉 오비탈을 설명하는 수학적 함수, 즉 궤도 함수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궤도 함수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슈레딩거 방정식 풀다 보면 나오는 값이에요. L이고요. 소문자 L이고 가능한 값들은 0부터 n-1까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양자수가 결정되면 가군동량 양자수는 n-1까지 0에서부터 n-1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정해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n이 0이다. 그러면 n-1은 뭐예요? n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n은 1이다. 그러면 n-1은 0입니다. 따라서 l은 0만 가능한 거죠. 됐죠? 자, n이 2이다. 그러면 n-1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l은 0부터 1까지 가능한 겁니다. 0과 1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n이 3이다. 그러면 n-1은 2이기 때문에 따라서 l은 0, 1, 2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n-1이 최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L 값이 정해지고 이 가군동량 양자수는 이제 그 오비탈 원자 궤도 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자, 즉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오비탈들의 모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 P, D, F 오비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비탈이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건 바로 L입니다. L 값이에요. 양자수 L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화학을 어느 정도 공부해본 학생들이라면 S 오비탈이 Gu형으로 돼 있고 P 오비탈이 뭐 R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좀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S 오비탈이 Gu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P 오비탈이 R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런 오비탈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바로 여기 보이는 파동함수식 있죠? 이 파동함수식으로부터 이제 수학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의 그래프로 그려낸 겁니다. 그게 바로 오비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n이 1이고 l이 0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요. 1s 오비탈을 의미하는데 이 s 오비탈에 대한 것을 n은 1, l은 0을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요. 이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웨이브 펑션을 수학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구형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수학적으로 더 처리해야 될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바로 웨이브 펑션에서 오비탈의 모양이 유도된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n이 2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n이 2일 때 L은 0에 대해서 불필요한 걸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이 2일 경우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n이 2이면 L은 0과 1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L이 0이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양자수가 나오는데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는 ML이라고 쓰고 가능한 게 -L부터 +L까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n이 주어지면 L이 결정이 되고요. L이 결정되면 ML 값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정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ML은 -L부터 L +L까지니까 자, L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ML은 그냥 0입니다. 0이 끝이에요. 근데 L이 1이면 뭐가 돼요? -1부터 자, ML은 +1까지죠. 이 사이에 정수예요. 따라서 ML은 -1, 0, +1까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L이 0일 때 N이 2고 L이 0일 때 그림을 그리면요. 이게 구형 오비탈인 S 오비탈이 나오고요. N이 2일 때 L이 1인 상태로 그 웨이브 펑션, 슈레딩거 방정식에서의 파동 함수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내면 P 오비탈이 나옵니다. R형 모양의 P 오비탈이 나와요. 이 R형 모양 기억나시죠?
근데 이 p 오비탈이 3개가 나옵니다. x, y, z 쪽으로 서로 수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p 오비탈 3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 0, +1로 지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는 뭐 어떠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냐? 오비탈의 방향, 오비탈의 방향성, 축을 결정해주는 양자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ML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스핀 양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렉트론 스핀 퀀텀 넘버라고 해서 MS라고 돼 있죠. 얘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개의 양자수하고는 서로 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예를 들어서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N극이 있고 S극이 있습니다. 근데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면 N극과 S극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핀의 경우가 2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게 전자가 이제 자석처럼 거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2개의 서로 다른 스핀 상태를 전자를 분류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4번째 양자수가 도입이 되고 그게 바로 전자스핀 양자수인데 이 전자스핀 양자수는 단순히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로만 주어집니다. 전자의 고유한 자기적 성질을 이제 나타내는 양자수이고 전자의 회전 방향을 나누어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 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양자수가 왜 필요하냐? 자, 이제 좀 더 일반학적으로 더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화학은 결국에 분자를 다뤄야 됩니다. 화학은 변화를 탐구하는데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죠. 근데 어떠한 변화냐? 분자들 사이의 변화입니다. 분자들 사이의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탐구하는 게 화학이고요.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죠? 근데 원자들의 결합은 결국엔 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의 거동,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원자 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원자들 사이의 결합을 이해하고 분자를 이해하고 분자들 사이의 화학적 반응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학을 공부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전자들의 상태를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어디에 어떤 상태로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고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가 핵으로부터 어느 거리에 어떤 궤도함수에 어떤 궤도함수라는 말은 오비탈입니다. 그리고 어떤 에너지 상태로 어떤 에너지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원자 안에 전자가 많아 전자가 적어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고 에너지가 얼마나 높은지 정확히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양자화학이 바로 그러한 한계를 해소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현재 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이고 전자가 어떤 궤도함수에 존재하며 어떤 궤도함수의 그때의 모양은 어떻고 그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몇 일렉트론 볼트 또는 이제 줄의 단위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수치화된 에너지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 바로 양자화학이고요. 그 양자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양자수입니다. 왜냐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양자수들이 이용돼서 만들어진 식이 푸사이 웨이브 펑션이에요. R 세타 파이로 이루어져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의 파동함수식 있죠? 이 안에 N, L, ML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는 에너지식이 있었죠? 에너지식 안에는 주양자수 N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자수를 안다? 이 양자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오비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때 에너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자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원자 안에 들어있는 많은 전자들에 대해서 각각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원자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산소 원자 주기율표에 6번 산소 원자를 보면 이 안에는 양성자 6개이기 때문에 6번이 아니네요. 6번은 탄소죠. 탄소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양성자가 6개 있고 전자는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6개는 사실 입자 하나하나만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전자는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핵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있고 어느 오비탈에 존재하느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들은 다 다른 거예요. 독립적인 입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어렸을 적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가면 1학년 3반 15번이라고 하면 딱 누구인지 나오죠. 다 같은 1학년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학생을 검색하면 학생 정보를 딱 인터넷 찾아보면 뭐가 나와요? 몇 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자 안에 다양한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들은 모두 다 개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4개의 양자수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그 전자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할 텐데요. 전자 배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파울리 과학자 이름입니다. 베타 원리라는 그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서 베타는 여러분들 흔히 아는 베타 이거 아닙니다. 배척하다는 뜻이에요. 익스클루전입니다. 이 베타 원리에 따르면 이 모든 전자들은 4개의 양자수가 절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필요했고 풀이 과정에서 양자수 도입이 필요했고, 그래서 양자수는 결국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에 대한 번호로 작동하고, 그리고 전자에 대한 양자수 부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양자수 4개의 의미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파동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깊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식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였죠. 에너지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낸 에너지식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풀어내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에너지는 뭐 Z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고요. K2E 그다음에 Rn 이렇게 해서 식이 점점 정리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일단 Z는요 핵전화입니다. 사실 핵전화라고 하는 건 핵에 존재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핵에는 뭐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죠. 근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전하는 양성자로부터 비롯된 값입니다. 자, 수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1입니다. 왜? 양성자 하나니까 핵전하가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N은요 주양자수입니다. 계속 얘기했던 주양자수고요. 여기 보면 H바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H가 있고, H는 여러분들 플랑크 상수죠. 지난 영상에서 양자와 개념 잡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막대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H바라고 읽으면서 얘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그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H바라고 축약한 겁니다. 뭐 공식 용어로는 Reduced Planck Constant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도 상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K2는 쿨롱 상수입니다. 쿨롱 상수라서 뭐 전하량을 의미하는 그 쿨롱 법칙에서 얻어진 상수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E는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역시 상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M2는 뭘까요? 전자의 질량입니다. 역시 상수예요. 다 대입해서 풀어내면요, 수소는 플러스 1이니까 Z에다 플러스 1 대입하고, 이거 상수, 상수, M2도 상수, H바도 상수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예요. 에너지의 단위죠. 자, 이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양자 수가 n이 만약에 1이다. n은 에너지식 안에 있는 n은 이제 제가 주양자 수로겠죠. 근데 n이 1이면요,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궤도입니다. 이 위치에 전자가 존재하면 그때 에너지가 뭘까요? n에다 1 대입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됐죠? n이 2면 여기다 2 대입하면 결국엔 제곱하면 4니까 4로 13.6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40 일렉트론 볼트 값이 나옵니다. 즉 핵으로부터 두 번째 거리에 이제 멀리 떨어진 궤도,
여기가 n이 1이고요. n이 2라고 하면 두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궤도에 전자가 배치되면 그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3.40 일렉트론 볼트란 뜻이죠. 마이너스 13.6은 마이너스 값이 굉장히 큰 거죠. 따라서 굉장히 안정하다는 뜻이고, 위로 가면 뭐예요? 불안정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원자의 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떨어져 있는 궤도, 즉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에너지 값들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어진 에너지식으로부터 숫자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n이 무한대면 어떻게 될까요? n이 무한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핵으로부터 무한대로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핵으로부터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 n이 무한대. 다시 말하면 전자가 더 이상 핵의 영향 범위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전자가 핵으로부터 아예 떨어져 나갔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때 에너지 값을 0으로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n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된가요? 무한대분의 13.6이기 때문에 0이죠. 정리하면요, 핵에 가장 가까이 끌어당겨져 전자가 위치하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즉 n이 1일 때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면 이게 뭐예요? 핵에 가장 가까운 상태니까 안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에너지를 우리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고, 이 마이너스 13.6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한국말로는 바닥 상태라고 하죠. 바닥 상태 외에 다른 에너지 레벨들은 우리가 이제 들뜬 상태라고 하죠. excited state라고 하죠. 됐죠? 그러다가 이제 excited state로 점점 올라가다가 0 일렉트론 볼트까지 레벨까지 가면 뭐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에너지 값은요, 수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Z 값을 플러스 1, 수소에 대한 이야기 했죠? 이 수소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여기 에너지 준위를 보면 에너지 값들이 어때요? 여기 에너지 준위들 막대로 제가 이제 에너지 값들 표시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어때요? 딱 끊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간값들, 이런데 중간값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플랑크의 양자론에서 이야기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인데요. 앞서 배웠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기억나시나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려면요, 에너지 준위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n은 1과 n은 2 사이에 다른 에너지 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만큼 떴다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 사이에 여러 에너지 레벨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었던 전자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 레벨까지 들떴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에너지죠. 따라서 보랏빛 파장에 빛이 나오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레벨 떴다가 뭐 n은 4 정도까지 들떴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만 빛이 방출되는데 뭐 이런 색깔, 그 다음에 n이 3이다 그러면 이런 색깔, n이 2다 그럼 더 낮은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빛이 방출되죠. 그래서 IR 쪽에 가까운 쪽, 이쪽이 IR 쪽이고 이쪽이 UV 쪽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이었던 거예요. 자,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를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보어가 만든 원형 궤도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 원자의 이제 궤도 함수를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낸 에너지식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이 되돌이켜 보면 결국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비롯된 파동함수에 대한 의미, 그리고 파동함수의 풀이 과정에서 유래된 양자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두 번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이제 역시 풀린 에너지의 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수소 원자에 대한 에너지식이 바로 여기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가 주어져 있죠.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의 양자화. 에너지는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오직 특정한 정수 n의 값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자는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없고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하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n은 1, n은 2.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연속적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기저 상태가 0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전적으로는요. 에너지가 0인 상태를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양자역학에서는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뭐예요? 수소에만 국한돼서 보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게 좀 다른 의미고요. 자,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일치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는요. 사실 아직 개념적으로 여기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쪽 수업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간단히 정의를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예습을 해보면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가지고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제 대개는 멀쩡한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주입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 에너지식을 들여다보면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가 있는데 n은 1일 때 여기에 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자를 어디까지 떼어내야 돼요? 양이온으로 만들려면. 자, 이게 지금 H인데요. 얘를 H 플러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 빼내가지고. 어디까지? 무한대 상태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최소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에서 0 일렉트론 볼트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3.6 일렉트론 볼트만큼의 에너지가 주입이 되어야 되죠. 이게 이제 결국엔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 값이 실제로는요. 중성수소에서 H가스에서 H 플러스 가스 상태의 이온으로 만들고 전자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에너지 값이 이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얻어낸 측정값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예,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계산식으로 얻어낸 식이 실제 실험에서 얻어낸 에너지 값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선 스펙트럼을 설명 가능합니다. 앞서 보호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기억나시죠?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되었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플랑크식을 도입해가지고 풀어내면 빛의 파장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그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은요, 보어가 만든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 마이너스 18승이라고 하는 이 값, 리드베리 컨스탄트입니다. 자, 이 리드베리 컨스탄트가 주어져 있고 단위는 줄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다시피 여기는 에너지는 플랑크식을 통해서 람다분의 hc라고 놓고 여기에서 람다 값을 알아낼 수가 있었죠. 에너지 값을 통해서 람다를 이제 계산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선 스펙트럼의 색깔이 어떤 에너지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계산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요, 한번 저기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이온화 에너지를 풀어내는 과정에 적용을 해보면요.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있죠? 얘는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 네, 슈레딩거가 만들어낸 식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보어가 유도해낸 식입니다. 자, 보어의 식으로부터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걸 가지고 이용하면 됩니다. 자, 델타 E죠. 근데 NF 마지막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당연히 무한대 상태죠. NF가 무한대고 NI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껍질에서 무한대까지 전자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델타 E는 바로 이 식을 가지고 풀어내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풀어내면 제가 답만 가지고 와볼게요. 이때 필요한 델타 E는 뭐냐? 줄 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입니다. 당연하겠죠. 보시면 여기다가 무한대 넣고 ni는 1을 넣으면 여긴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줘서 그냥 플러스 2.178 곱하기 10 마이너스 18승 줄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말하면 n이 초기 상태가 1번 껍질에 있었던 전자예요. 얘를 나중 상태가 무한대 상태로 전자를 옮겨놓고 싶어요. 그러려면 보어의 에너지식으로부터 얻어낸 에너지 값은 이만큼의 에너지인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주입이 되면 전자를 1번 껍질에 있던 걸 어떻게 한다? 무한대 껍질 궤도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쵸? 이게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개념을 이해해보면 바로 이온화 에너지예요. 맞죠?
그런데 이 값이 뭐랑 같은지 아세요? 아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식에서 이온 에너지 계산한 값이 뭐였죠? 13.6 일렉트론 볼트가 있었죠. 이 값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제가 기록은 안 해놨는데 줄과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당연으로서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1줄은 6.242 곱하기 10의 18승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전환을 해보면요. 이 에너지 값이 바로 뭐다? 13.6 일렉트론 볼트와 같습니다. 대단하죠? 무슨 뜻이냐면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도출된 에너지 준위식의 값과 오른쪽 위에 이제 양자화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낸 에너지식으로부터 얻어낸 에너지 값과 일치하는 거예요. 플랑크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고 그 에너지를 E는 h누라고 정의를 했었죠. 플랑크가 정의한 게 E는 h누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양자화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플랑크의 에너지의 양자화를 표현한 식, 즉 E는 h누라고 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본인이 실험하던 광전효과 실험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빛을 가진 입자라고 하는 개념의 광자, 다시 말하면 포톤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어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서 고전역학,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하는 그러한 과학을 그 고전역학을 이용하면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양자화된 궤도에 존재한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궤도가 어떻게 돼요?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죠.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자화된 궤도에 존재한다고 이제 제안했죠, 보어가.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후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함수와 에너지를 설명하는 식을 도출해내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식은 특히 보어가 관찰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학이 서서히 발전해가지고 이제 더 높은 양자화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그 파동 방정식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칠 텐데요. 오늘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양자화학에서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걸 딱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파동함수고요. 파동함수는 결국엔 양자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유도된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 파동함수, 양자수, 에너지. 자, 이 세 가지 용어와 이것들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이번 수업은 꽤 성공적으로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